예, 이번 시간에는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과 관련된 기본 상식, 그리고 주택 거래시어 위험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정책과 각종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 가격 전부를 한꺼번에 치르고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죠. 이때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국민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 상품,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그리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고려 대상일 수가 있죠. 가급적이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받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은 금액 이상으로 집값 오르기를 기대했으나 집값이 제자리 또는 하락하면서 소득의 많은 부분을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얼마 정도의 대출금을 받는 것이 적당할까? 우리가 현대 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대출금 상환 원리금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이면 하우스 프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럼 대출금 상환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가난한 주택 보유자인 것이죠. 자, 우리가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장을 반대로 보면 주택 구입 시에 우리가 대출받을 금액을 결정할 때는 집값 대비 대출받은 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다른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40%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하는 대출 총액은 만기를 이용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300만 원이면 40%에 해당 금액이 120만 원이므로 대출금 상환을 위한 원리금의 상한선을 120만 원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연이자율 4%를 가정했을 때 5년을 만기로 하면 약 6,5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기를 우리가 10년으로 늘리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며 만기가 15년이면 1억 6,200만 원 정도가 되죠. 가처분 소득과 이자율은 우리가 외부 변수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만기는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 총액은 이처럼 만기로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대출과 관련된 우리가 중요한 개념 바로 LTV, DTI인데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갈 때 제약 조건이 되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이 있죠. 아무리 많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이 조건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LTV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loan to value,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해주는 대출 정도로 직약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일 LTV가 60%일 경우 주택의 가치가 1억 원이면 6천만 원까지, 3억 원이면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DTI는 데비트 투 인컴에서 즉 소득 대비 부채를 뜻하는데 우리말로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DTI가 50%인 경우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연봉의 50%인 2,500만 원까지만 1년에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만큼만 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DTI 제한 내에서 대출 금액을 늘리려면 대출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LTV와 DTI는 주택 구입 시에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자금 조달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두 제약 조건은 동시 조건인데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연봉은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대출이 가능할 거예요. 자, 먼저 LTV 조건에 대하여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편 DTI 조건에 의하여 한 달에 원리금 악해 2천만 원까지 상환 가능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연대출 이자율이 4%라고 가정했을 때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6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상한 원리금은 197만 5,182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상한 기간을 5년으로 하면 월 221만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조건에 입에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최대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상한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딤돌 대출은 상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하여 주민주택기금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 상품은 우리가 신청 자격은 통상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무주택자여야 하고 단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2020년 2월 기준으로 연 2%에서 3.15%인데요. 은행권의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금리 수준이죠. 최대 금리는 2%이지만 소득 수준과 만기 금리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표 9-16 디딤돌 대출에 에서 보듯이 저소득 가구일수록 금리 혜택이 좋다. 여기에 우리가 고령자 인구, 노인 부양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는 0.2%, 다자녀 가구는 0.3%에서 0.7%까지 금리를 우대해 주기도 하죠.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로 우리가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은행의 담보대출과 크게 다른 점이죠. 은행은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변동금리인데, 우리가 표를 보면은 통상 소득이 4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최소금리가 2.85%,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신청 가능 대상 주택은 우리가 신청 가능 대상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 가능 주택은 통상 전용 면적이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지급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지급할 수가 있죠. 자, 보금자리론 한번 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적으로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죠.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은 역시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기존 주택은 우리가 1주택자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고,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이면서 미혼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인 본인, 기혼인 경우 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가 있다. 종류는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가 있는데, 우리가 유보금자리론,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 이 보금자리론은 대출 거래 약정 및 건지당 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유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하다. 마지막으로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대출 한도, 대출 기간은 대출금리는 2020년 기준으로 2.5%, 10년 만기에서 2.75%, 30년 만기 수준이다. 대출 금액은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죠. 물론 LTV, DTI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가능 주택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시급은행은 우리은행 등 13개 은행이죠. 키움저축은행 등 13개 저축은행, 일부 보험사 등에서 지급할 수가 있다. 자,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차이는 두 대출은 우리가 유사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몇 가지 있죠. 자, 디딤돌 대출은 변동금리고 우리가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다. 자, 그리고 디딤돌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가 있고 현재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가능하고 또 디딤돌은 단독주택은 3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혼자여야 돼요. 그리고 디딤돌은 세대주와 세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유이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 은행의 일반 대출 우리가 모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지급하고 있죠. 이상에서 설명한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없으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표 9-17의 보금자리론과 은행주택담보대출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일반 담보대출은 고정금리고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인데 반하여 우리가 은행주택담보대출은 우리가 변동금리라는 것입니다. 자, 보금자리론 주요 특성,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은행 주택담보대출 3개월 CDB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가 되고 있다. 대출 가능하면 LTV 70% 이내이고 LTV DTI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 자, 장점, 우리가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통상 금리 상승 위험이 없고 원리금 상환이 안정적이고 또 초기에 자기 자금이 부족해도 내 집 마련 가능하다는 것이고 일정 범위 신용이면 금리 차등이 없다. 하지만 은행주택담보대출의 장점은 주택 유형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자, 단점은 우리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한정, 무주택자 또는 1주택만 가능하지만 은행주택담보대출은 높은 금리,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더욱 불리하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차등된다는 것입니다. 자, 금리는 3.10부터 그리고 최저 3.31부터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은행 간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은행의 금리를 일일이 비교해야만 하지만은 다행히도 최근에는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죠. 이러고 생겨있는 서비스인데 그중 대표적인 사이트 두 곳입니다. 먼저 금융상품 한눈에, 우리 금융상품 한눈에, 그리고 두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 있죠.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거의 모든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금리를 표시하여 운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 3.52%, 최고 4.7%씩이죠. 최저와 최고의 차이는 해당 은행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카드 사용, 급여 2차 계좌, 기존의 대출 등의 실적이 있으면 각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도가 높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고, 따라서 주택 구입과 관련된 대출을 예정하고 있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택 거래 시에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잘못해서 낭비를 보는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자,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이죠. 여기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몇 가지 정보 획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신규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이 아닌 기존에 이미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민은행 부동산 정보 사이트 러본이 있다. 그죠? 자, 1단계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데, 자, 주택을 매매하든 전세를 구하든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서 현장에 가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인터넷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그죠? 우리가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죠.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는 가짜 매물을 올려놓기도 하고 또 시세와 상관없는 미끼 매물도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 그죠? 자, 두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조회해 보면 월별로 분류해서 또 우리가 월별로 분류해서 면적별로 실거래가 제시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보니까 지역별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실거래 가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있고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정보이므로 비록 시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죠? 하고 우리가 국민은행 부동산 정보 사이트 리본에 또 자료를 찾아서 검색할 수가 있다. 자, 특정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조회하면 한 개의 단지에 몇 개의 평형이 있으며 각 평형별로 매매가, 전세가 각각에 대하여 상중하 평균 가격이 제시되어 있고 상단에는 매물, 시세, 실거래가, 단지 정보, 평면도, 또 학군 정보 메뉴가 있고 하단에는 과거 시세 및 흐름을 그래프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있다. 자, 앞서 설명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국민은행 부동산 정도의 사전 정보만 있어도 의사결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죠. 자, 그 외 정보는 통상 자, 인터넷 거래 대상 물건의 확인인데 우리가 부동산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면서 지자체에서도 각종 부동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음은 서울시의 우리가 부동산 정보광장 사이트도 있죠.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 등에서도 있죠. 자, 많은 정보관들은 우리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시에 반드시 발품을 팔아야 실패할 확률을 줄인다고 조언할 수가 있고 또 현장에 직접 다녀보고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래 대상 물건의 확인인데요. 우리가 적절한 매매 또는 전세 물건이 파악되었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주택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는 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유 및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600만 원의 소액만 내면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의 600원의 소액만 내면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는 가압류 그리고 건저당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등기부등본의 각 구란을 보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지금 계약을 맺으려는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 소유자의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맺게 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등기부등본의 얼굴안을 보면 건저당권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 등이 걸렸는지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시효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종종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하여 전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주택의 소유주를 확인한 후에 계약 시점에 계약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직접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시점에 우리가 이 사이트에서 출력한 부동산 등기부를 보여주는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할 때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우리가 치르기 직전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가압류되거나 건저당을 새로 설정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단계는 우리가 3단계는 실제 거래 시의 유의점입니다. 실제 거래 시의 유의점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계약서에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그리고 매매, 목적물의 표시가 정확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물의 주소, 그리고 구조, 청수, 용도, 면적을 기재하는데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대로 적으면 될 수 있죠. 또한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을 직접 여러 차례 방문해서 도배나 장판 상태, 창문이나 문 파손 여부를 확인해 둬야 하고, 전세의 경우에는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주택 흥기는 미리 전세 계약서에 특약 조건으로 기록해 둬야 분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해당 주택의 관리비나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연체된 것을 없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과 영수증 챙기기인데요. 전세대금은 보통 계약금과 잔금의 2회, 매매대금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3회로 지급하게 되는데,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둔다는 것입니다. 무통장 입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의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금해야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날짜는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참고로 계약금은 통상 총거래대금의 10%이죠. 자, 전세 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확인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잔금까지 내면 그 즉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도 받아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세 보증금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서 앞에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가 있죠.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데, 중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우리가 소유주와 직접 부동산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는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맺으면 보통 중개업소가 보증보험을 들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상당 부분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끝난 후에 지불하는데, 수수료의 부담은 우리가 9-18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놓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임대차 거래 금액에서 임대차 거래 금액은 월세 보증금 플러스 월 단위 차임액 곱하기 100인데요. 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거래 금액 5천만 원 미만 0.6% 한도액 2억 5천이죠. 그죠? 한도액 자 25만 원. 그죠? 5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은 0.5% 한도액 80만 원 미만이고, 그리고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자, 중개 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 금액 산정, 매매 가격,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청년을 위한 정책과 각종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